음악을 통해 던지는 크고 작은 질문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손일은의 퀘스천스는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이란 무엇일까요? 연주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한 번쯤 이런 말을 듣곤 하죠. 악보에 충실할 것. 악보를 읽는 것과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대를 반영해서 음악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 깊이 있는 답을 함께 찾아갈 오늘의 게스트. 르네상스,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시대를 넘나들며 작품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휘자 권민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휘자님, 과연 올바른 해석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처음에 오프닝을 제가 듣고 느꼈던 것인데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그리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야, 이런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해석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interpretation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두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주를 하고 음악을 연주할 때 제가 이거를 느낀 기억이 있는데 헤르베트 블롬슈테트가 콘서트바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보통 지휘자들이 공연을 하면 막 다 보여주고 팍팍팍팍 그래가지고 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소리 다 나게 하시고 하는데 공연 때 뭐 어떤 게 느껴졌냐면 정말 브람스 그냥 있는 악보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인터프리터 해석자가 정말 투명한 유리처럼 그대로의 작곡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투명한 유리가 될 정도로 계속 고민하시고 계속 정진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갈고 닦으시는 게 자신의 음악적인 견해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순수한 경지로 올바른 해석을 향해 다가갔을 때 해석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경지에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그때 그 기억은 참 신기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사실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게 음악을 처음 배웠을 때 우리가 학생 때는 과연 이게 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레슨 받을 때 특히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치는데 이건 베토벤이 아니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베토벤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탐구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누군가 저한테 베토벤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베토벤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려고 할 때 우선 첫 번째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하나의 가설로 초연의 그 느낌을 살릴 것인가, 그동안 연주되어 온 베토벤의 전통을 승계한 연주를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인 베토벤이 그 곡을 초연했을 때 베토벤의 정신이 가장 잘 살아있었을 때 그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려면 그 당시의 느낌, 당시의 악기 연주법, 그 당시의 편성을 가까이 가는 것이 그 음악을 잘 살리는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방식을 시도해 본 후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했을 때의 첫 질문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악보를 읽는 것 그리고 작품을 이해하는 것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악보에 충실해라. 그렇죠. 악보대로 연주해라.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악보대로 연주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악보대로 연주하지 말고 작품에 충실하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 부분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은 것이 설명되어 있는 악보가 있고 악보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악보가 있잖아요. 400년 전의 음악, 300년 전의 음악, 200년 전의 음악, 100년 전의 음악이 있다고 쳤을 때 조금 더 예전의 음악들에는 그 악보를 어떻게 연주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흐의 인벤션이 있다. 그러면 도레미 파레미 도솔도 시도 그거밖에 없거든요. 크레센도, 디미누엔도, 스타카토, 레가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음악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연주할 것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아티큘레이션이나 프레이징을 디아라라라라 띠라띠 따리라 할 수 있고 따라라라 따리따담 띠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런데 거기에서 맞는 방법을 찾는 법은 당시에 바흐가 다른 작품들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바흐가 생각한 아티큘레이션의 방식을 바흐의 아들이 책에 적어놓은 것도 있고 바흐의 제자들이 바흐가 어떻게 연주했는지 적어놓은 사료들이 있고 또 바흐와 동시대 활동했던 마테존이나 크반츠와 같은 독일의 다른 작곡가이자 이론가들이 아티큘레이션을 어떻게 연주할지 그리고 화성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식으로 프레이징을 할지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어보고 그 방식을 여러 곳에 적용시켜 본 후에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면 악보에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바흐가 했던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 바흐가 썼던 악보 위에다가 이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아티큘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그려놓은 걸 우리가 보통 에디션, 판본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에디션들이 수없이 많게 되면서 그 중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에디션이 있고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보니까 그게 바흐랑 전혀 상관이 없던 그런 에디션도 있는 게 지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따지면서 그 원전판을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수많은 에디션과 원전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처음 봤던 바흐의 악보들은 슬러가 있고 스타카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센도도 있고 디미누엔도도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하면서 어떤 악보들을 제가 접했냐면 헨레 그리고 뭐 베렌라이트에서 나오는 우어 텍스트라는 것들을 보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훌륭한 음악학자들이 최대한 그 원본에 가까이 가져간 악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어 텍스트가 이제 원전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저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바흐가 여러 가지 판본을 남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쓴 자필악보가 있을 수 있고 그 자필악보에서 파생되어 나온 제자가 쓴 B 아니면 안나 막달레나 두 번째 와이프가 쓴 또 다른 판본 C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음악학자 분들은 A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B, C에서 더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의 실수를 A가 똑같이 했다면 그것을 음악학자의 재량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원전판입니다. 사실 뭐 연주를 정말 잘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1%가 될 수도 있지만 1%라도 잘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악보를 공부한 후에 원본을 어떻게든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연습하고 악보를 볼 때는 이렇게 제대로 프린트된 악보가 보기 좋지만 첫 번째 원본으로 돌아가서 악보를 보는 것은 좋은 습관 같습니다. 네. 지금 해석의 다양한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 없이 그것을 그냥 악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서 해석하진 않거든요. 악보를 최대한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
노력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 악보랑 저 악보랑 다를까? 이러면서 거기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해하려면은 악보 이외의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악보 이상의 것을 이해한다는 건데, 그거는 그 시대의 그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보통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악보대로 할 수 없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동의를 하는 바고, 악보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예, 악보에 그런 아티큘레이션 같은 정보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악보 이외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연주 관습이 어땠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 18세기에는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이 작곡가가 곡을 써놓으면 워낙 이런 그 연주법이 언어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략 적어놓아도 이해를 하고 연주했습니다. 만약 바흐가 활동했던 뭐 라이프치히나 쾌텐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건 저거구나, 척하면 척 연주를 했겠죠. 네. 그래서 바흐의 작품들이나 이런 초기 그 고전 시대 작품들을 보면 아티큘레이션이나 이런 다이나믹 표시가 많이 없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이나 작품들을 보더라도 디미누엔드 표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피아니시시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볼 수가 없고. 그런데 본인들은 아마 알아서 다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저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행스럽게도 또 독일 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정리하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론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 생각에 가장 재미있고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리코더 연주자거든요. 그래서 리코더를 연주를 하면서 바로크 시대 텔레만이나 핸델, 바흐를 연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악기도 한번 연주해봤고 정확하게 복제한 악기도 갖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악기로 연주를 하기 위해 곡을 작곡했구나. 핸델이 런던에서 이 리코더 소나타를 작곡했을 때 스탠스비 주니어의 이 악기는 아니면 브레스안의 이 악기를 쓰면 저음에서 이 울림이 생기면서 이 간단한 화음이 아름답구나. 만약 피아노 연주자라면 하프시코드 연주나 포르티피아노를 한번 쳐보셔도 이게 모차르트가 쓰던 슈타인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썼구나. 이런 니 페달을 썼구나 하면서 아티큘레이션 느끼실 수도 있고, 플룻 연주자라면 바로크 플룻을 해보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A 마이너 파르티타를 라리라리라리라를 작곡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보 이외에도 이런 문헌이나 악기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 악기, 그 시대의 음악은 그 시대 악기로 연주해야 된다는 이 운동이 일어났고, 정격 연주가 있고 원전 연주가 있고 시대악기 연주, 네, 시대 악기 연주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정격 연주라고 하면 정격 약간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authentic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약간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보자면 저희가 정말 정격이고 정말 이것이 원전이다라고 그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17, 18세기 튜링겐, 네. 뭐 쾌텐 지방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음악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저희는 그 지방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정격 연주나 어센틱 뭐 퍼포먼스보다는 시대악기 연주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대악기로 하나의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악기가 어떻게 들리고 그 시대악기가 어떤 방식으로 연주되는지를 안다면 모던 악기를 하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 이 시대악기 연주 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에 오늘날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곳에서
이 시대악기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좋은 영향이 퍼진 것 같습니다. 콘서트 해보거나 뭐 베를린 필하모니 이런 탑급 단체들을 보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비브라토를 줄이고 뭐 보잉을 더 쓰신다든지 아니면 타악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당시 시대 악기를 쓸 수도 있고 편성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아티큘레이션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차 퍼져서 바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모차르트나 하이든, 베토벤은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 그 경향이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그 고음악 시대악기 연주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설득력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그런 것들 발표되면서 그거에 맞게 연주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경향이 요즘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운드를 재현하려면 우리가 악기 그리고 그 사람 인원들 그리고 스타일까지 가져왔지만 홀이 달라져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현재 연주하는 장소에 맞게 울림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원도 보강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전달력을 위해서 연주력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어떤 순수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해야 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물론 뭐 현대악기로도 바를 연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악기로 모차르트, 베토벤을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큰 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인원을 늘려야죠. 그리고 작은 홀에서 하게 되면 더 작은 홀에서 할 수도 있고요. 결국 왜냐하면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도 그 홀에 맞게 본인들이 편성을 한 거잖아요. 만약 저희가 좋은 기와 좋은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300년 전, 200년 전의 음악들도 홀에 맞춰서 조금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도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와 네네. 그리고 모던 오케스트라,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모던 오케스트라를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네. 어떤 시대까지 기점을 두고 보통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악기 연주가 어디까지 하는지를 보시면 그 겹치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악기 연주는 바로크 시대는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 고전 시대도 연주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모든 교향곡들 그리고 슈만 교향곡들도 시대악기로 연주하고 있고 슈베르트 뭐 브람스도 지금 연주를 하는 상황이고 말러도 시대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크너도 시대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그너까지 요즘에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고악기라고 하면은 예. 저거는 바로크 시대 악기야라고 하는 것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이외에 이제 고전 시대 악기, 클래시컬 악기가 따로 있고 로맨틱 악기 이렇게 다 시대별로 그 당시에 악기가 따로 있다는 얘기. 그렇죠. 악기가 계속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음악적 상황에 따라서 네. 어떤 분들은 개량됐다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취향에 따라 바뀐 거죠. 바로크 시대는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아치처럼 생겨가지고 조금 더 와 이렇게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 방식이었고 조금 더 아티큘레이션으로 표현했다 되면 점점 소리를 홀도 커지고 길게 서스테인하는 것들을 요구가 생기면서 점점 이제 뚜루활에서 보시듯이 중간에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슷한 장력으로 와 길게 할 수 있는 식으로 변했는데 꽤 오랫동안 거트현을 썼습니다. 네. 그 현악기들이 네. 아니면 거트에 뭘 좀 감거나 더해서 완전 메탈을 쓰고 요즘에도 뭐 거트를 감아 쓰긴 하지만 메탈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색채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말러 교향곡을 거트현으로 연주하는 말러 시대에 썼던 거트현을 연주하면서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그 아름다웠던 벨 에폭의 크림트 보면 모든 게 이렇게 아름답고 반짝반짝이는데 파멸이 뭔가 올 것 같은 그것을 뭔가 어두컴컴한 느낌의 네. 그런 느낌. 거기서 그 원초적인 거트현의 소리와 함께 들으시면 정말 저는
설득력 있는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제가 상상을 한다면은 네. 옛날 바로크 시대의 악기를 가지고 네. 연주를 할 때에는 분명히 악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베토벤을 연주할 때에 네. 아니면 바흐를 모던 악기로 네.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 마찬가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맛을 보면 그 맛에 비슷하게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갈 수 있듯이 바로크 활이나 바로 거트스트링을 소리를 내보신 분들이 모던 악기를 잡고도 모던 악기처럼 안 쓰면서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그래서 현악기 하시는 분들이 네. 바로크 보우 같은 것도 네네. 이제 사서 이 소리가 어떤지 직접 해보면서 익히고 네. 그런 연주 방법을 네.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다시 돌아가면 제가 만약 그런 그 현대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시대 연주를 하게 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악장 선생님이나 연주자분들 중에 바로크화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크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바로크화로 연주해 주세요 라고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한경 아르테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이든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악장 선생님이신 백순현 선생님께서 바로크 아주 훌륭한 바로크 발린 연주자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럼 저는 바로크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해주셨고, 그럼 바로크 보우랑 네. 모던 보우가 한 오케스트라 안에 같이 섞여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후기 그 바로크 시대나 고전 시대에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 다들 조금 더 클래식화를 쓰고 있는데 나는 살 돈은 없어, 난 바로크화를 할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연주하고 나는 악기가 좀 더 올릴 수 없는데 그냥 악기 좀 잘라가지고 조금 음정 높게 해서 하고 그러면 음색은 조금 더 전시될 것이지만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이 맞다 틀렸다 100%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었던 게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언어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그 언어들이 많이 음악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제 오페라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이탈리아어, 불어, 독일어, 영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휘자님은 오페라도 많이 지휘를 하시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습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어가 각 작곡가의 작품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와닿으시나요? 언어와 음악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페라를 하시는 분들, 오페라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흐의 칸타타를 들으실 때 그 단어와 그 순간에 그 가사에 맞춰서 쓰는 게 있잖아요. 헤아츠에 쓸 수 있는 의미 있고, 마인 슐츠, 나의 죄에 쓸 수 있는 의미 있고, 그리고 조이프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리 이렇게 한숨 쉬는 의미에다가 Mein Herr, ich bin schuldig 이런 식으로 가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파이름이 있는 독일어의 특징을 잘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자신의 언어와 단어에 맞춰서 작품을 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만약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이탈리아어가 노래하기 가장 좋은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피아니시모, 센자, 팔라 이런 식으로 그 단어에 맞춰서 곡을 쓰는 작곡가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레가토로 곡을 쓰고 싶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그리고 독일어의 어떤 문법과 규칙, 그리고 단어의 특징, Freude, schöne Götter, Funken, Tochter, Töchter aus Elysium 이런 식으로 정말 신나고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음악을 있는데 신나는 가사가 있는데 슐러의 가사가 베토벤의 음악과 합해져서 그 벌어지는 그 축제의 느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알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바로크 시대의 작품, 특히나 바흐나 프랑스 작품들 보면은 예전부터 의문이 있었어요. 분명히 8분음표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부점으로 연주하고 있는 거. 그렇죠. 네.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코페랭이나
그 작곡가들의 그런 이렇게 연주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문헌에 해달라고 적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할지 사실은 그게 어렵죠. 네. 많이 해보고 봉구라고 하잖아요. 좋은 취향. 네. 그냥 규칙대로 모든 걸 규칙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모든 그 자신이 들은 것과 연습해온 것과 다른 연주자들과 하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하나의 그 좋은 취향으로 굳어지면 하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질문했던 올바른 해석이 있을까? 네.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올바른 해석은 있지만 가장 좋은 해석은 해석을 안 하고 있다고 느낄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작곡가가 그대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좋은 해석을 해야겠죠. 저도 동의해요. 이게 예.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모두가 이 질문을 하면서 서로 생각해보고 그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해답을 찾는 과정,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작품에 충실하고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하면서 과연 올바른 해석이 무엇일까, 그 올바른 해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다가 올바른 해석보다는 해석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에 올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깊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하던 얘기까지 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귀한 질문들 해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자 권민석님을 모시고 올바른 해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가 띄어져 있었어, 이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저기 뭐 어제부터 잘 적어보기 어려워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